민주당 지도부가 이낙연 대표가 꺼내든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서 앞서 들으신 것처럼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며 사실상 사면의 조건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1위에 올랐다는 새해 첫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련 정치권 이슈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홍보소통위원장, 또 국민의힘 윤기찬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요. 두 분께 2021년에 정치권의 주요 이슈가 어떤 게 될 걸로 예상을 하시고 그 이슈에 대한 전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박수현 위원장께 드릴까요? 어떻습니까? 예, 첫 질문부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습니까? 예, 무엇 해도 어차피 2021년 한 해도 코로나 국난 극복의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그 1, 4분기 지나면 이제 백신이 이제 접종이 되기 시작하는데 아마 이것은 11월 정도까지 가야 집단 면역에 이를 수 있다는 예상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년 내내 아마 백신 접종과 이 코로나 극복의 해가 될 것이다.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경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수출을 비롯한 이 거시경제는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OECD 경제 전망 보고서에 보면 경제 성장률이 OECD 국가 중 1위라든가 그다음에 GDP가 두 단계 상승해서 세계 10대로 진입했다든가 이런 문제는 있는데, 여전히 코로나로 인한 어떤 내수,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너무 심각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어떻게 이 부분들에 대한 그 지원을 통해서 유지시키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난 한 해 동안 굉장히 큰 갈등 속에 있었던 이 권력기관의 개혁을 완수하는 것, 그중에 특히 검찰개혁 시즌2가 시작이 될 텐데 갈등보다는 법과 제도를 통한 질서 있는 개혁의 완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차인데 그런 어떤 결실들을 마무리하면서요. 그리고 이제 국민 통합의 토대를 마련하는 과제가 역시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걱정스러운데 여전히 갈등적 요소가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본안 소송이 남아 있고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그리고 경영권 불법 승계에 대한 재판, 이런 어떤 사회 갈등적 요소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지혜롭게 이런 문제들을 잘 풀어가면서 국민 통합의 토대를 마련하는 해가 또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뒤에 저희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 국민 통합의 이슈 중에는 혹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당연히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제가 입장을 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낙연 대표의 사면 건의 발언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당의 홍보소통위원장으로서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마치 제가 사면에 찬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사면에 반대합니다. 분명한 것은 만델라식 용서라는 게 있어요. 첫째로 진상이 정확하게 규명되는데 협조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책임자는 반드시 처벌돼야 되고, 그다음에 당사자의 진솔한 사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문제 정확하죠. 그 어떤 조건부 사면이다라고 또 반발하는 정치권도 있던데, 이건 조건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사면 건의 논의를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는 그냥 무조건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건 너무나 당연한 당사자의 진솔한 사죄와 반성, 참회, 그리고 다시는 사면이 되더라도 전두환 씨처럼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아마 이것은 14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상고심 판단이 나오면 그 이후로 어떤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요구하는 또 층들이 있고, 거기에 또 어떤 논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질서 있게 하고, 이 문제는 당연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것은 분명히 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논의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해 벽두부터 이제 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문제가 큰 화두로 떠올라서 그 얘기는 잠시 뒤에 또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수현 위원장께서는 코로나19 그리고 경제 이슈,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국민 통합이 올 한 해 정치권의 주요 이슈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어주셨어요. 윤기찬 위원장께서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일단 코로나 관련해서는 백신이 이제 도입이 되기 때문에 다소 좀 거치면서 민생 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이 될 것이다. 부동산과 일자리 문제가 그동안 현 정부의 정책이 평가받는 1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선거가 코앞에 있기 때문에
정치인 덕목에 대한 국민적 평가 기준이 어떻게 드러날지가 또 관심이죠.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대중적 정치인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아왔는데 지금 한 몇 년간에 걸쳐서 과연 국민들이 그런 대중적 그 지지를 얻기 위한 행위에 골몰하는 정치인을 선호할 것인지 아니면 소위 뭐 엘리트 정치라고 하면 뭐하지만 어쨌든 진중하고 신뢰받는 정치인 상을 원하는지 추세가 좀 바뀌어 가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또한 그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또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이제 내년 대선 후보 경선도 이어지는 등 좀 여러 가지 굵직한 이벤트들이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올해 첫 여론조사에서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권 선호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30%를 넘기면서 1위를 차지를 했거든요.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도 훌쩍 좀 넘어선 상황입니다. 배경을 좀 분석을 좀 해주시고 또 앞으로도 이런 지지율 강세 좀 이어질지도 궁금합니다. 박 위원장님. 예, 그야말로 그 대권 주자 선호도 조사에 불과합니다. 뭐 그렇다고 아예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것은 지지도 조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 어쨌든 검찰 개혁이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국민께서는 저것이 검찰 개혁보다는 윤석열 총장을 징계해서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뭐 그러한 구도로 국민께서는 이해를 하신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개인적으로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만 윤석열 총장의 징계가 왜 검찰 개혁과 동일한 것이고 연결되어 있는 것인가를 국민께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이 갈등의 요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마 그래서 탄압받는 윤석열 총장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현재로 보면 선호도 조사입니다만 윤 총장이 국민께 좀 어필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지지도 조사나 나중에 때가 되어서 어떤 윤석열 총장 임기를 마치고 만약에 정치권에 뛰어들었을 때 저것이 유지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조간의 보도를 보니까 이 오늘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린 이 여론조사 결과는 양당 모두에게 흡족한 결과는 아닐 것이다. 뭐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 어떤 여론조사, 특히 윤 총장의 지지율 1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바람직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뭐 애써 이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깰 수 있는 그 지금 요소로 좀 평가를 해왔거든요. 그렇다면 30%를 넘었다는 것은 사실은 정치인 윤석열이 아니고 관료 윤석열이 30%를 넘었다는 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평등, 공정, 정의 이 부분에 대한 상징성을 갖고 지금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현 정부에 대한 평등, 정의, 공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나중에 국내심의 지지율로 흡수가 될지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계셨던 콘크리트 지지층이 와해되고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이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윤석열 총장이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계속 이렇게 등장하는 것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정세균 총리가 여론조사에서 나도 빼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윤 총장 당신도 빼달라고 해라. 이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보십니까? 뭐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총장이 지난 회의에 이제 그 행정 소송이나 여러 가지 과정에서 본안 소송에 보면 정치 중립성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법원은 뭐 그걸 가지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정도의 의견을 일단 낸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은 특수한 지위가 아니라 국가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무원은 정치 중립의 의무를 당연히 지켜야 되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는 본인이 설사 법원에서 그렇게 보인다라고 1차 어느 정도 길은 열어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서 여론조사에서 저를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강력하게 하는 것이 본인으로서 타당한 자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은 이런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와중에도 본인의 어떤 정치 행보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거든요. 향후 좀 정치권에서의 윤석열 총장 영입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그걸 뭐 사실 알 수가 없죠. 임기를 일단 마칠 때까지는 정치권과 연을 닿으면 정치권도 물론 손해가 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해당 윤석열 총장도 전 손해라고 보고 국가적으로도 손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하고 지금 이 지지율이 정치인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에 대한 평가 차원인데 그것이 공정하지 않다, 평등하지 않다, 정의롭지 않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어떤 문제제기라고 보시면 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이 지지율이 이렇게 30%가 나온다고 해서 왜 당신 지금 정치권으로 가고 있느냐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저는 사실은 견제하는 측의 의견이라고 보고 예. 오히려 그 정의 공정 국민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평등에 대해서 시정 조치를 하는 것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율을 낮추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윤석열 총장이 1위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 정의, 공정 이런 키워드에 민심이 반영된 것이다. 그리고 또한 정권에 대한 비판 혹은 뭐 반문 정서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이다. 근데 그 어떤 정서나 국민들의 민심이라는 것이 왜 국민의힘 후보에게 쏠리지 않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평가는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의석수의 차이도 있고 여러 가지 한계 때문에 어떤 효과적인 정책에 대해서 지금 견제를 잘 못하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검찰권 행사라는 걸 통해서 지금 윤석열 총장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유효적인 눈에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견제하고 수사를 통해서 바꿔놓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성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 국민의힘 입장에 보면 따가운 것이지만 어쨌든 국민들이 볼 때는 그만큼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예. 따라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정책적 비전을 내놓는다면 그 지지율을 흡수할 가능성은 상당히 커지는 것이고 예. 그렇지 못한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중 정치에 머무른다면 그것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를 흡수하지 못할 것이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윤 총장이 여론조사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1위에 올랐다는 내용 저희가 들여다봤고요. 대통령 지지율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긍정평가가 34.1%. 예, 준비됐습니까? 예, 보여주시죠. 34.1%로 현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입니다. 부정평가는 61.7%네요. 글쎄요. 이건 박 위원장께 드려야 될 텐데요. 뭔가 좀 돌파구가 필요하다라는 분석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하락하기 시작할 때 충분하게 반전의 포인트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 낙관적인 해석들이 많았지만 점차 이제 어떤 분명한 반전 포인트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위기 의식이 서서히 이제 자리를 잡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예. 그러나 이 문제는 사실은 뭐 백신을 둘러싼 정치 공세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검찰 개혁을 둘러싼 뭐 질서 있지 못한 데서 비롯된 어떤 피로감 이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다 반영이 되었다고 이제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2월로 들어서면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고 질서 있게 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모습들이 안정적으로 보이면 그러면서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지금 그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이 되면서 민생이 조금 돌봐지는 이런 모습들이 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포인트는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집권 5년 차에 어떻게 개혁을 해 오면서 예. 막 그 피로하셨던 어떤 국민적 피로감을 어떻게 희망으로 바꿔낼 수 있고 그 개혁이 결과적으로는 정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 민생을 위해서도 이 개혁이 꼭 필요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내기 시작하면 예. 아마 반전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4월로 다가온 서울시장 선거 이야기도 좀 해볼 텐데요. 네.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큰 격차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위인 박영선 장관과도 좀 격차가 10%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일단 이 같은 큰 격차로 좀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이유를 좀 분석을 해보자면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어쨌든 지금 안철수 대표가 2011년부터 이제 정치를 시작했는데 그간의 행보를 보면 2011년도에 약 50%의 지지율을 얻고 있다가 5% 정도의 박원순 전 시장께 양보를 했단 말이죠. 2012년도에는 또 문재인 대통령께 사실상 양보를 또 했습니다. 그때 실제 출마한 2018년도 지방선거, 2017년도 대선에서는 3등을 또 하셨어요. 이런 걸로 볼 때 안철수 대표에 대한 국민적 생각은 대선 주자급이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예. 갑자기 급을 낮춰서 서울시장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 기대가 있는 것이고요. 예, 예. 또 하나는 안철수 후보를 평가할 때는 단일 후보라는 그런 프레임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냥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아니고 네. 야권 단일 후보 안철수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전에 지지율하고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현재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것이고 예, 예. 이제 앞으로 안철수 후보가 대표가 보여줘야 될 것은 과연 야권 통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예.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제안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예. 그 제안의 협상 과정에서 더는 안철수 대표가 그만두지 않겠구나.
또는 단일화 실패하지 않겠구나 이런 믿음을 줘야지만 국민적 기대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예. 또 하나 이제 정책적 비전을 제시해야죠. 반문연대라는 개념만 갖고 될 일은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컨텐츠 제공을 해주시면 지지율이 늘어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지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에서 이제 대권 주자로 평가받는 분들이 나오게 되면 예, 예. 양상이 이제 다소 다르질 수도 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수영 위원장께서 첨언해 주시려고 메모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희 준비한 소식 가기 전에 좀 짧게 이거 좀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윤기찬 부위원장님 말씀에 말씀을 메모를 했는데 다른 시각에서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드려보면 예. 선거는 통상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예측하거나 분석을 합니다. 환경과 인물과 이슈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네. 즉 환경의 측면에서 보면 이런 겁니다. 정당 지지도와 그다음에 선거 프레임인데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과 그 민주당이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고요. 현재로는. 근데 이 프레임이 이 현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와 여당을 이 국난의 시대에 지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프레임이 있는데 현재는 정권 심판론이 훨씬 더 많은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아마 야권이 통합 후보처럼 인식이 되는 안철수 후보에게 좀 그런 지지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다음 인물 측면에서 봐도 안철수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19.5%를 득표를 했었고요. 대선 나왔을 때 22.7%를 득표했는데 그만큼 본인의 개인 득표력은 이미 검증이 된 분입니다. 예, 그 정도 지지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이슈 역시 민주당 집권당에 불리합니다. 부동산 문제를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큰 이슈로 여론조사에 보면 꼽히고 있거든요. 그것이 예. 여권에 굉장히 불리하죠. 예. 이런 측면들이 종합적으로 보면 안철수 후보에게 현재로는 유리해 보이는 그런 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환경 인물 이슈로 분석해서 평가를 내주셨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을 두고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안철수 대표까지 좀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갑작스럽게 새 벽두부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 어떤 배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두 분께서는 좀 어떻게 분석을 하시는지요? 먼저 박 위원장님. 예, 어제 이낙연 대표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길게 통화를 좀 했는데 거기서 강조하셨던 말씀은 그거였어요. 광화문 광장이 어떤 개혁과 국가 동력 뭐 이러한 어떤 상징이었다면 그 상징이 지금은 갈등의 현장으로 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국민적 어떤 양극화 이런 문제가 점점 심해져가는 것을 누구나 다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여당의 대표로서 그런 고민을 걱정을 안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진정성과 충정이었다는 말씀을 이제 저에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 내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지만 저는 분석을 해보면 다 똑같은 말씀이라고 봐요. 어떤 말씀이냐면 네. 자,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고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국민의 동의는 당사자의 철저한 사죄와 참회 반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죠. 뭐 당연한 논리입니다. 다 그런 것을 안민석 의원도 묻지마식 사면 안 된다. 그런 소리거든요. 예, 예. 우상호 의원도 역시 마찬가지고. 예,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두 당사자가 정말 국민이 공감하고 그래 그 정도면 됐다라고 용서하실 마음이 생길 때까지 진솔한 사과와 참회를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사면이 만약 됐다면 그 이후에 전두환 씨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말 그 약속이 그렇게 진실성을 담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국민적 동의가 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마 그 이낙연 대표의 진정성과 충정은 뭐 충분히 그 이해가 되지만 새 벽두에 예. 왜 그런 이야기를 꺼냈느냐? 혹시 떨어지는 지지율을 뭐 회복하기 위한 계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아니 이런 문제를 꺼내면 우리 당 내부에서 핵심 지지자들이 반발이 심할 건 뻔한 것인데 예. 아니 그런 지지를 까먹을 일을 어떻게 계산을 해서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계산보다는 그런 진정성과 충정의 문제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그것이 당장 뭐 사면을 하자 논의하자 이런 취지는 아니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네, 진솔한 사과라는 조건은 좀 필요하겠지만 결국은 좀
거시적으로 봤을 때, 대승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 통합이라는 어떤 진정성의 차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윤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국민 통합이라는 명분은 옳아요. 그런데 그 통합이라는 명분을 위한 행동을 진작부터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국회 입법이나 여러 가지 행정 활동에 있어서 사실은 통합적 행보를 보이지 않으셨잖아요. 예. 좀 아쉽고 사면 문제는 사실은 언젠가는 나올 문제였고요. 대통령 임기 내에서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누군가의 제안이나 이런 그 조언을 받고 하실 거로 생각은 됐었고 또 하나는 사면에 이제 이낙연 대표께서 여러 가지 명분은 그렇게 내세웠지만 아마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경우의 수는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예. 그랬을 때 본인의 행보에는 악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요인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셨을 거고 예. 그 영향 중에 여러 가지는 대선 판도와 관련된 부분도 있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두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정계 개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 이재명 지사가 사면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대한 예상을 통해서 또 어떻게 차별을 할지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또 하나는 한명숙 총리와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사면론과도 맞물려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예. 사회 통합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언급이 됐다고 보고 아.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제기한 사과를 전제로 한 사면이라는 것이 예. 듣기에는 좋지만 사실은 평가 요소는 됩니다. 사면할 때 평가 요소로 사과 안 했으니까 사면하지 않겠다라고 할 수는 있어도 예. 사과하면 사면할게라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이거 조건을 건다는 것은 사면과 맞지 않는 것이고 예. 또 하나 기존에 사면해왔던 사례들을 보면 사과를 안 해서 사면 안 하는 경우, 사과를 했기 때문에 사면한 경우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예. 특히나 한명숙 총리의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과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사면은 꾸준히 제기돼 왔단 말이죠. 예. 그래서 유독 이번만큼 왜 사과를 전제로 사면 언급을 하는지 이것이 이제 그동안 통례와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네네. 여러 가지 해석을 주셨는데요. 박 위원장께서 응답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회의 큰 이슈, 현상이 발생을 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선 진상 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그다음에 그 당사자의 철저한 반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되는 것이죠. 네.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식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어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번 문제도 사과를 조건으로 내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런 조건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예. 얘기하지 않더라도 당사자는 국민 앞에 철저하게 사죄를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처럼 교도소에 가면서 정치 보복은 나로서 끝내야 한다라고 이것이 정치 보복이라고 그렇게 무죄를 주장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리 국민 통합이 중요하더라도 사면을 할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대통령이 사면권을 국민의 뜻에 맞도록 행사할 수 있도록 본인들이 그런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되고 그것은 사면을 받기 위한 조건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을 지낸 사람, 공직자를 지낸 사람, 국민이라면 당연히 국민 앞에 사죄를 해야 할 당연한 도리입니다. 예, 근데 방금 이제 그 윤 위원장께서 주신 질문 중에는 한명숙 전 총리나 이석기 의원이 이 사면 발표와 연관돼 있다는 부분께서는 어떤 좀 응답을 주시겠어요? 글쎄요, 그것은 뭐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가정을 전제로 한 말씀에 답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아까 이제 그 부분은 두 분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연초에 이제 이런 발표가 있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많이 이제 거론도 되고 있고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당장 이제 여권 중진들께서도 예를 들면 재판 결과가 다 나온 뒤에 발표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해석도 있더군요. 그건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질서 있어 보이는 것은 맞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낙연 그 대표의 어떤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의혹 예. 머리를 받는 것인데 뭐 그런 측면에서는 좀 사실 뒤돌아볼 문제는 있어 보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제가 당의 홍보소통위원장이긴 하지만 민주당의 공식 의견이 아니고 예. 개인적 입장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굉장히 큰 어떤 잘못들을 하신 거거든요. 사실 탄핵까지 이르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올해 임기 5년 차를 하지만 내년에 예를 들어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그때 대통령 당선자가 판단을 하셔서 예. 아마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하는 뭐 이러한 어떤 시기적인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현재 국민의 어떤 감정과도 법 감정과도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예. 그러나 어쨌든 제가 뭐 이 문제를 어떤 의견을 개진하거나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뭐 조심스럽게 저는 그런 시기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적으로 아직 합의가 이를 단계는 아니다라고 예, 예. 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일단 뭐 최고위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좀 강한 유감을 좀 표명을 했습니다. 뭐 친이계와 친박계에서도 좀 처음에는 어느 정도 좀 환영을 하는 입장이었는데 결국 좀 이 같은 반성과 사과라는 조건을 거는 것에 대해서 비겁한 정치다, 뭐 레임덕이다, 원색적인 표현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위원장님께서는? 그러니까 아마도 이건 좀 저도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대통령께서 또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여야 합의를 통해서 사면 건의를 받아들이겠다라는 취지의 이런 방향으로 갈 여지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야당 입장에서는 이제 합의를 위한 의견을 낼 때 그 의견이 정해지면 그 의견에 따라서 당내 또 내분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물론 탄핵과 사면은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그래도 입장들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라서 그런 이제 정치적 효과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면은 그냥 하든 안 하든 결단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건이 갖춰지면 하는 것이고 그 요건에 뭐 반성 이런 것들이 요건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형법상 집행유예처럼 개전의 정의 뚜렷한 자 이렇게 요건이 정해진 거 아닙니다. 이건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통합이란 대의에 맞으면 하는 거고 맞지 않으면 안 하는 거 이렇게 결단만 남아 있는 것인데 마치 이 사과를 해야지만 하겠다라는 취지의 뉘앙스의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이 이제 당사자한테로 전가되고 예, 예. 나중에 혹시 모를 여야 합의해 와라고 하는데 야당에서 어떤 입장을 내면 그것이 또 야당의 책임론이 되고 예. 이런 식으로 정치적 의미가 가미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이낙연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 통합이 진짜 명분이고 그 실리라면 명분과 실리가 거기에 다 있다 그러면 그렇게 그냥 가시면 됩니다. 사면하든 안 하든 예, 또 예.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시든 안 하시든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너무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붙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예. 정치적인 어떤 실리를 추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제 제기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 예, 그렇군요. 요거 하나 그러면 저희 짚겠습니다. 이거는 박 위원장께 여쭈면 당연히 이제 그 대통령 내지는 청와대와 교감이 없었다라는 언급을 주실 것 같아서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직접적인 말씀으로 구체적인 말씀이 오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김영배 정무실장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이미 예. 그건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네네. 어느 정도 묵시적인 교감은 있기 때문에 대표께서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시적인 교감이 있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반대를 이건 반대한다라는 이런 입장이 아니라는 거를 대표께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사면론을 제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네. 않으면 이거 보세요. 이제 경선을 앞두고 있는데 이 네네. 대표께서 경선에서 친문 당원들의 힘이 상당히 센 경선 누릴 텐데 예, 여기서 만약에 사면론을 제기했다가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으신다 그러면 예, 내부 경선 절차에서 상당히 큰 타격을 입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대표께서 어느 정도 경우의 수를 생각했다가 예,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실 것이라는 뭔가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대놓고 제기를 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당내에서도 저렇게 강력히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으로 계속 유지하고 계시거든요. 예, 예. 하겠다라고 계속. 예, 예. 그렇다면 본인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 그것을 가장 확신하시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정황들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지 않았을까. 예.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그런 해석이신데요. 당연히 박 위원장께서는 사전 교감 없었다라고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뭐 당사자인 그 이낙연 대표께서 어제 기자들 앞에서 분명하게 그런 일이 없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추측은 할 수 있겠죠. 지금 윤기찬 부위원장 같은 그런 생각을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해볼 수 있어요. 예, 예. 있으나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당직자로서 그 입장을 존중하는 것이 예.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래도 좀 암묵적으로 좀 어느 정도 크게 반대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윤 위원장의 의견까지 좀 들어보고 박 위원장님께서도 글쎄요 좀 여러 가지 해석을 좀 내어주셨는데 이번 사면론을 내면서 사실 이낙연 대표의 좀 리더십에 여러 가지 좀 어느 정도 발동이 좀 걸린 상태입니다. 당 지지자들이 대표직 사퇴가 나왔고요. 일단 뭐 기본적으로 친문 세력이나 호남권의 반발도 상당히 거센 상황입니다. 이번 사면론이 글쎄요 좀 역풍을 맞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역풍을 맞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 대표께서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사면론이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사실 친문들의 반발은 대통령께서 사면하는 순간에 어느 정도 뭐 잦아들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대표 입장에서 보면 당내 갈등 요소를 어느 정도 파악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당내 이제 친문 세력이라고 평가받는 여러 가지 정치 세력 중에서도
대통령의 뜻과 좀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노정이 되게 되면 경선 활동에 있어서도 상당히 뭐 손해는 안 볼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본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선에서도 이재명 지사는 분명히 사면에 대해서 아마 찬성 안 하실 걸로 예상을 했을 거고 그렇다면 이재명 지사와의 어떤 차별적인 입장도 분명히 드러나게 되고 하면 그동안에 3위로 계속 처지고 있던 이낙연 지사 입지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를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뭐 물론 이제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뭐 의원들의 개별적인 의견들을 포함해서. 근데 실제로 그 민주당 그 게시판이 그렇게 뜨겁다면서요, 위원장님? 예, 뭐 당연히 뭐 예상이 되고도 남지요. 네네. 남는데 제가 그 페이스북에 글을 썼던 내용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이 사면은 하는 것도 선택이고 안 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네. 그러나 선택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것을 해도 어떤 선택을 해도 다 찬반 논쟁이 뜨거울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다 예상이 됨에도 어떤 선택이든 할 수밖에 없는 게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집권당 대표 그리고 민주당 집권당의 운명이다. 저는 그렇게 썼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집권당의 대표가 새해 벽두에 국정 구상을 묻는 언론인의 질문에 이것만 딱 떼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국정 방향을 이야기하면서 했는데 집권당의 대표가 되어서 머릿속에 이런 사면이라고 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머릿속에 넣고 있지 않다면 그것도 사실 보면 직무유기입니다. 예. 그러나 당내 지금 찬반 논쟁은 뜨겁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운명적 입장에 있는 집권당 대표로서의 위치를 당원들이 또 이해를 또 해주실 날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이것은 어쨌든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장 사면을 하자라고 하는 이런 제안이 아니고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당원들께서도 이제 좀 차분하게 가라앉으시면 또 이해가 되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